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시사 정창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에 따른 사필 규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영태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차례로 만나 이번 선고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코너죠. 진격의 경제, 문화 이슈에도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3월 27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브리핑 오늘은 산불 소식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울산 울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26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먼저 발생한 경남 산청 산불은 하동 지역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지리산 국립공원 안쪽까지 불에 탔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은 인근 6개 시군으로 번졌는데 지금 포항과 강원도 지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 토요일에 발생한 울산 울주 산불은 경남 양산 지역으로 불길이 번진 상태입니다. 네. 산림청은 어제 브리핑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지역도 불길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산불 영향구역은 추산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이재민은 2만 7천 명에 달하고요. 네. 경남과 경북 곳곳에선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고속도로 통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산불 진화 헬기의 운행이 잠시 중단됐었다고요? 네, 어제 오후 12시 51분쯤 의성군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 한 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산림청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진화 헬기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가 약 2시간 만에 헬기를 다시 띄웠습니다. 네. 추락한 헬기는 강원도 민간업체에서 빌린 약 30년 된 기종으로 진화 작업을 위해 이륙한 지 7분 만에 전신주선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제 강원도 인제를 출발해 그날 바로 진화 작업에 투입됐고요. 네. 어제 오전에도 진화 작업을 했고 오후에 세 번째로 투입됐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의성읍 산불 진화 대원들은 애도를 표하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원은 자욱한 연기 때문에 헬기가 운항하지 못할 때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라도 조종사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뿐 아니라 200대가 넘는 군 헬기도 투입되고 있는데 주한미군 헬기 4대도 진화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초기 대응을 잘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네, 일부 지역은 주불이 잡히기도 했지만 산림청이 산불 영향구역과 진화율을 제대로 집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은 지역에서 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잡히지 않는 데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같은 기후 여건도 있지만 진화헬기 부족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화헬기는 산불 초기 진화의 핵심 장비로 전문가들은 지상 인력과 소방 차량은 산속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아 헬기로 신속하게 물을 뿌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산림청이 보유한 진화헬기는 50대인데 이 중 진압 효과가 큰 5,000리터 이상의 담수량을 지닌 초대형 헬기는 7대에 불과하고요. 네. 이마저도 2대는 현재 수리 중이라 운행하지 못하고 5대만 투입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헬기 외에 소방 헬기와 군 헬기도 투입되고 있지만 대부분 담수량이 1,000리터에서 2,000리터인 소형이고 일정 시간 비행한 뒤에는 정비를 받아야 해서 이를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산불 발생 빈도가 점점 늘고 있고 또 대형화하고 있어 대형 진화헬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고요? 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건 1987년부터인데 네. 지금까지 최악의 기록은 26명이 사망한 1989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진화대원과 헬기 조종사를 포함해 26명으로 아직 수습하지 못한 희생자를 감안하면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산 피해도 매일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200곳이 넘게 불탔고 그중에는 의성군의 천년 고찰인 고은사와 울람사도 포함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향해서도 불길이 이동하고 있는데 안동시는 어제 저녁 8시쯤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하란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당국은 발전소와 같은 전력시설과 국가문화유산과 같은 중요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병산선 주변엔 리타던트라 불리는 산불 확산 지연제를 살포했고 세계문화유산인 봉정사를 보호하기 위해 사찰 주변 30m에 있는 나무를 전부 벌채하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커졌는데 이렇게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첫째 원인으론 시시각각 방향이 바뀌는 강풍이 꼽힙니다. 네. 이로 인해 불씨가 갑자기 여기저기 옮겨붙는 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백 미터 떨어진 민가까지 마치 도깨비불이 옮겨붙듯이 종잡을 수 없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산천과 의성, 울주 세 곳에서 산불이 나면서 진화 인력과 장비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것도 대응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불이 난 지역 대부분이 산악 지형이라 헬기 외에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간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 인구라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있습니다. 네. 당국의 미숙한 대처도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지자체의 부실한 위기관리 능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북 영양군의 경우 산불이 지자체 경계를 넘기 1시간 전인 25일 오후 5시에 긴급회의를 열고 1시간 반 뒤인 오후 6시 30분에서야 주민 대피 조치에 나섰는데요. 네. 이미 불길이 빠르게 번진 후였고 어두워진 상황이다 보니 고령자 중 일부는 제때 피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날 밤 영양에서만 6명이 숨졌습니다. 경북 영덕군은 26일 0시 7분 그러니까 완전 한밤중에 산불이 확산하고 있으니 산에서 멀리 떨어진 강구면이나 남정면, 포항 방면으로 대피하라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네. 30분 뒤에 대피 장소로 지목됐던 강구면과 남정면에도 산불이 옮겨붙자 다시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 주민들은 우왕좌왕하며 길을 헤매야 했는데요. 영덕에선 그 밤에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당국의 재난 문자가 오긴 했지만 피하라는 내용만 있고 정확한 대피 경로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성토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세 곳 모두 사람의 실수가 원인이었던 걸로 추정되고 있죠. 네, 경남 산청 산불은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에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요.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산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주 산불은 농막에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네. 모두 의도적인 방안은 아니었고 실수에서 비롯된 재난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산림당국은 실수라 하더라도 엄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은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남 지역에 산불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유는 뭔가요? 영남 지역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강우량이 56mm에 불과할 정도로 건조한 상태입니다. 겨울철 강우량이 적다 보니 발화여건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쉽게 불이 붙는 상황인데요. 건조한 상태에서 강한 편서풍과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은 고온 현상이 맞물려 작은 실수가 대형 재난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의 산불 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하고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 산불 진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영남 지역에 비 예보가 내려졌지만 산불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북 북부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고 산청과 하동 등 경남 내륙 지역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5mm 미만은 강수 예보 중 아주 낮은 단계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비가 산불을 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긴 어렵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 가장 큰 악재로 꼽히는 강풍은 오늘도 전국에서 시속 70km로 강하게 불고 다음 달 5일까지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맑고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산불 확산의 원인 중 하나인 고온 현상은 좀 완화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본 쟁점에 대해 항소심은 모두 원심 판단을 뒤집었는데요. 이 대표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 거라 교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발언이 아니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고요. 네.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시가 공공기관 지역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압박받는 상황임을 인정할 수 있다. 압박을 과장해 표현했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골프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건데 그 정도의 애매한 표현을 갖고 골프를 안 쳤다고 추론하는 건 과잉 해석이라고 봤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 사필 기정 아니겠냐고 했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약한 비나 빗방울이 관측됩니다. 오늘 낮까지 대부분 비가 오고 충북과 전라권 늦은 오후까지, 경상권과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는데요. 산불이 다수 발생한 경북 지역의 비가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10mm, 제주 5에서 30mm 예보돼 있고요. 동쪽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55k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비가 약간 오긴 하는데 건조특보가 일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긴 하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강우량이 적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불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쁜데요. 대형 산불이 진화 중인 경북 서부권역은 초미세먼지 경보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경북권 대기질이 좋지 않겠고 또 황사가 오늘 오후에 다시 유입되면서 오늘 오후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가운데 저녁쯤 회복이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올 들어 가장 높은 13.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오늘까지 기온이 높다가 내일 낮 기온 서울 12도에 그치는 등 내일부터 쌀쌀해지기 시작해서 토요일은 서울이 8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면서 전국적으로 주말 휴일은 춥거나 쌀쌀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3.7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정리해 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희영 씨입니다. 네, 먼저 영남 지역 산불로 인한 도로 통제 구간입니다. 서산 영덕고속도로 동상주 나들목에서 영덕 사이 105km 구간과 또 중앙고속도로 의성 나들목에서 예천 나들목 구간 전면 통제입니다. 주의하실 구간도 있는데요. 부산 울산고속도로 온양 나들목이고요. 도로 통행은 가능하지만 인근 울주군 화재로 인한 연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울주군 용당 사거리에서 대운산 터널 양방향으로 전면 통제입니다. 출근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군포에서 부곡까지 정체, 이후 용인에서도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 문학에서 남동 다시 안현 분기점에 이동량 늘었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 기흥에서 신갈까지 속도가 더디고 금토 분기점부터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쪽은 한남 나들목에서 정체인데요. 고장난 화물차가 4차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은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6km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죠. 김용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의원님, 국민의힘이 산불 재난 대응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앞에 릴레이 기자회견도 중단했다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났고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힘들어하시고 또 산불 진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희생당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여당으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쟁을 야당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재난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빨리 막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좀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현장에서 직접 다 가셔서 그 부족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이라든지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바로 현장에서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이 재난과 관련해서 어떤 예비비라든지 또 자금을 통한 지원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특위에서 역할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네, 정치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1심과 2심이 완벽하게 대치되는 판단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고요. 저는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 정치인들한테 특히 선거에 나갈 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배경에는 고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이라는 비리 사건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그 맥락에서 의도해서 말했을 텐데 이러한 것을 무죄로 판단하는 법리에 대해서 글쎄 법리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상고 입장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과 상고심 일정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 신속히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신속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법원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정치에 개입이라든지 혹은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맞물려 가지고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선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어떤 그러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거 자체가 정치에 개입한다라는 것을 대법원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이런 분들께서 원칙적으로 634 원칙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법원이 3개월 안에 이 사건을 빠르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예상했었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공을 들였습니다. 전략에 좀 차질이 생기나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공직선거법뿐만이 아니라 5개 혐의의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무슨 검찰이 탄압했다, 야당은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네. 헌정사상 이러한 야당 대표가 없었다라는 점도 야당도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재판에 대한 다른 혐의들의 재판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공을 들이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여야 청년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번 합의안 뭐가 문제입니까?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세대 간의 불공정성이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기성세대라고 하는 세대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젊은 세대에 대한 희생이 필요한 이런 합의일 텐데, 그런 젊은 세대에 대한 설득하려고 하는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젊은 세대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특히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연금특위가 구성됐으니 네. 구조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연금특위에서 계속 동력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대 간 갈라치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분적인 성과가 있겠죠. 보수개혁이라는 것을 18년 만에 합의를 했고, 또 그러한 어떤 법률을 올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것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야당 인사들처럼 개혁이라느니 정말 국민들한테 오랜만에 칭찬받은 일을 했다라느니 이런 자화자찬을 하는 것 자체가 세대 간 갈라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국민들한테 박수받고 개혁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청년 세대에 대한 어떤 정말 위한 그런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만 여야가 통 크게 개혁을 했다라는 박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 청년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부분들은 거짓성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노령세대 연금이 줄어들면 생계나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세금으로 또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개개인이 부모 생계와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면 지출 부담이 더 늘어난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청년 세대가 더 내고 못 받는다라는 거는 그건 눈에 뻔한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청년 세대에게 혜택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오히려 젊은 세대로 하여금 이번 연금 합의와 관련한 어떤 분노를 더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치권이 인정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연금 고갈 시점만 늦췄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하고, 그 지점에서부터 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를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 있었죠. 국민연금 내봐야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 있었는데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것 의미가 있는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청년 세대에서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그럴 거면 차라리 연금 가입에 대한 해지, 그러니까 선택을 달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내고도 못 받는다라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섞인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연금이라는 제도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설계가 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고, 결국 이런 청년 세대들의 분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그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야는 이제 특위를 통해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추진할 텐데, 다행히도 청년 세대 의원님들이 좀 여야를 막론하고 좀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나마 여당에서는 30대 의원들을 많이 배치를 했고요. 네. 다만 야당에 좀 아쉬운 것이, 민주당에서 이러한 연금 합의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반대표를 던지신 국회의원분들, 혹은 저희가 지난 주말에 여야가 같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젊은 의원들끼리. 네. 그 의견을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은 배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사실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이 구조개혁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행동을 보여준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래서 조금 이 연금특위가 앞으로 굉장히 큰 싸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또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1대 때부터 국민의힘이 말씀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에서 통 크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결국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구조개혁과 관련해가지고 2030 세대가 많이 외치고 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주 지지층이 2030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번 연금 합의안의 혜택을 받는 주 지지층인 민주당 지지층이 를 위한 그런 합의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2030을 위한 그런 구조개혁은 사실상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수당의 민주당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위에서 좀 목소리를 더 같이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특위 구성이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쉬운 생각이 많습니다. 네. 이 특위에서 어떤 의제들이 좀 논의되게 됩니까? 지금 특위가 이제 내정이 됐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구조개혁이라든지 그동안 저희가 이제 자동조절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었는데 그것부터 다시 협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자동 조정 장치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받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민주당의 주장은 저희도 특위 안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선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선고가 길어지는 이유 의원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그 여당 의원들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보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 추론을 하시는 것일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이견이 많다 보니 아마 선고 기일을 못 정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판결문에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 텐데 가령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된 원인이었던 그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을 어떻게 네. 판결문에 담을 것인지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부분을 이번 헌재가 판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헌재가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결문에 들어가야 할 텐데 이런 것에 있어서 재판관들끼리 좀 이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선고 기일이 늦춰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이 김용태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기각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나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판단을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워낙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다만 여당 내 분위기 좀 말씀드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재판관들의 어떤 표현이나 또 이러한 것을 보면은 대통령 탄핵 심판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아마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여당 의원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야당의 공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야당이 굉장히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가지고 초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계속 한결같이 주장하는 이유의 배경에는 민주당은 이 헌법재판소 판단, 대통령 탄핵 심판 판단과 관련해서 재판관들의 구도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민주당의 이렇게 초조함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더 큰 혼란을 일으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명하라고 강행을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주당이 뭔가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저희가 모르는 정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고 오늘도 집회가 양 진영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떤 재판관들의 인적 구성에 변경을 시키면 그 지지층들로 하여금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런 정부적인 판단을 고려해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고민 또 국민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민하실 것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 행동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결국 임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후에는 권한대행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판단들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굉장히 초조한 것 아닌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그런 좀 지금 보면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그 종전과는 좀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민주당은 이미 발의됐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절차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여론의 역풍 우려에도 이 같은 강공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계엄이 있고 나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이제 대통령 탄핵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대선 스케줄을 맞춰왔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탄핵 선고일이 빠르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는 것일 테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이라든지 여러 재판보다 더 빠르게 대선을 치러서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이제 방탄 대통령직에 만약에 되면 형사 소추를 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자체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대선에 대한민국 정치 스케줄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정치 일정이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만큼 꼬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탄핵이라는 제도를 남발하면서 헌법재판소라든지 아니면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을 향해서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개인적으로 느낌이 듭니다. 아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결과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 나왔습니다. 전환일치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재판관들에 대해서 뭐 판단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각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했습니다. 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는데 어찌되었던 헌법재판관들께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임명직 그런 공직자하고는 차이를 둬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기각하고 각하에 대한 의견들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뭐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만장일치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풍문으로 들리는 이야기로는 만장일치는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추측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보고 있는 시각도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장일치 판단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고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그 재판에 대한 선고 기일이 늦춰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늦춰지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이견이 굉장히 다분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좁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선고 기일을 못 정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만장일치 판결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선고기일 계속 늦춰지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언제쯤 나올 걸로 보세요? 아마 지금 4월 달에 임기가 종료되는 재판관들이 2분 계시고 그 2분의 임기 종료 전에 있는 금요일쯤 4월에 있는 금요일에 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정보가 없다고 그랬는데 들려오는 얘기들이 없습니까? 여당 의원들도 뭐 당연히 정보가 없고 그 정보가 있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어떤 신뢰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또 예민한 상황이고 여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한국 근현대 미술사학자 조은정입니다. 광복은 모든 국민의 기쁨이었던 것처럼 미술인들에게도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탈에 의해서 우리 환경이 망가져 있다고 생각해서 당시 미술인들의 기록을 보면 3일 밤낮을 잠을 자지 않고 환경미화를 하고 다녔다고 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전통을 가진 민족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미술은 국가의 힘과 함께합니다. 국가가 힘이 넘쳐날 때는 미술도 세계적인 것이 되지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 미술인들도 뛰어난 세계적 미술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굳이 타인의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지만 광복 80년 이후 우리 국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창조성입니다. 우리의 창조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그려나갈 것인가. 지금 눈앞에 있는 얄팍한 성공보다는 보다 가치 있는 세계를 향하는 미술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격보다 가치를 말하는 것이 바로 미술이기 때문입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약하게 비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낮까지 전국에 비가 오고 충북과 전라권 늦은 오후까지, 경상권과 제주는 밤까지 이어집니다. 산불이 다수 발생한 경북 지역은 비의 양이 적습니다. 5mm 미만으로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10mm, 제주 5에서 30mm입니다. 동쪽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비가 오면서 건조특보가 일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강우량이 적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55k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비구름이 뒤덮여 이불처럼 효과를 내면서 현재 서울 기온이 13.7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데요. 대부분 아침 기온이 10도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대전 20도, 광주 강릉 19도, 대구 24도 등으로 기온이 높게 유지된 뒤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대부분 10도가량 뚝 떨어지고 내일 낮 기온 서울이 12도, 주말 아침 기온은 대부분 0도 안팎, 주말 낮 기온은 10도 안팎에 그치면서 내일부터 쌀쌀하고 주말은 추워집니다. 현재 대형 산불의 영향으로 경북 서부권역에 초미세먼지 경보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13.7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이번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석님은 1심 판결문을 보고 무죄를 계속 추정해 오셨는데 적중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그 이재명 대표의 소위 이제 공선법 위반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허위 사실이라 하면 조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학력, 경력, 그다음에 지지단체를 거짓으로 공표를 하거나 등 행위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보면 김문기를 안다고 보여지나 처벌할 수 없다. 그건 기억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에 관한 것이니까 안다고 보여지나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 과정에서 나온 다툼이 이제 소위 사진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이 찍은 것처럼 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래도 김문기를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하위 다툼이거든요. 김문기 아느냐 모르느냐에. 정확히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골프를 친 것처럼 그 사진을 제시하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10명 찍은 거를 김문기를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4명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체를 골프를 안 쳤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김문기를 아냐 모르느냐에 대한 하위 다툼이었거든요. 여기를 유죄를 때리고 소위 이제 국토부에서 백현동 이것도 네. 유죄를 때리고 협박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건 명백한 압력이고요. 검찰이 국토부에 22차례 공문 이런 거를 다 재판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재판을 진행을 해서 이재명 측 변호인에 의해서 그 제출해 달라고 하고. 근데 그거는 판결문 어디에도 없어요. 그것도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 22번에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압력으로 느끼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증표인데 이거 아예 그냥 언급 자체가 없어버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유죄를 주려고 작정을 한 판결문이구나. 그래 이재명 대표 떨어졌죠. 대선 과정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죄를 준 소위 골프장 사진 뭐 이거는 하위 다툼이고 골프 쳤다고 한 적이 안 쳤다고 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그렇게 주장한 거를 그렇게 했어요. 그 판례도 있어요. 그 유추하거나 확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이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무죄. 백현동은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압력을 계속 한 거고 그중에 소위 말해서 식품연구원 부분만 받아들여서 일종의 성남시가 허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거는 무죄일 수밖에 없고요. 뭐 말씀 나온 김에 이제 5개 사안들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이 5개 사안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으로 이게 온 나라 떠들썩하게 만들고 뭐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부터 뭐 거기서 뭐 리베이트를 뭐 받았느니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은 대장동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컸고 네.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은 뭐 허위 사실이니까 기소조차도 못했고 그래서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가다 보니까 위증교사하고 선거법 위반 요게 아주 주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못다 핀 꽃 한 송이로 시작해서 돌아와요 무사랑해로 끝나냐. 이게 번지수가 바뀌었다고. 그리고 대장동은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5건 사건 중에 조금 의심해 볼 만한 혹은 우려해 볼 만한 사건은 성남FC 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지 다른 거는 제가 보기엔 처벌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어거지 기소라고 봐야죠. 수사님, 근데 저희가 이제 보기에 좀 궁금했던 게 뭐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런 부분은 뭐 인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이거 이제 직접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 상황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의견 표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저희가 이제 좀 궁금증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대표 스스로도 그랬고요. 이번 항소심 판결 내용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협박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과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압력과 협박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없었던 사실을 아예 지어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상급기관의 22차례 공문 그리고 그 내용 근데 성남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그런데 계속 공문이 오고 압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압력과 협박이라는 표현의 이제 차이의 문제이지 허위의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 나올 확률이 이 이제 사법 영감을 보면 3년간 한 1.7%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도 무죄까지는 그렇고 이제 형량이 좀 줄어드는 부분에 예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 혹시 공소장 변경이나 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 공소장 변경도 거의 없는 일이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는 게. 그래서 그만큼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실형은 아니고 항소심에서는 그래도 벌금 정도 되지 않겠냐. 근데 100만 원이 넘을 거냐 말 거냐. 많은 그렇죠.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1심 판결이 최소한 지나치게 과했다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문 자체가 이 모순으로 그냥 그득한 판결문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공소 변경 요구를 한 것 자체가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이제 예고됐던 일이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검찰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이제 대법원 확정심 일정, 대선 일정이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 좀 이제 쟁점은 사라진 건가요? 어떻게 아니면 계속 쟁점이 될 걸로 보세요? 어떤 점이요? 예를 들면 이제 대법원 확정심 일정하고 이제 네.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조기 대선 일정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이 부분이 논란이 될까요? 저는요, 만약 항소심에서 1심이 유지되거나 1심 형량이 유지되거나 피선거권 박탈 이상 100만 원 이상의 만약에 벌금이 어제 나왔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633에 의해서 대선 전에 판결을 내린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조기 네. 대선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항소심의 유죄를 받으면은 대선은 진행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제 네. 이게 포인트였죠. 근데 네. 저는 민주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고 본선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 이제 생각을 했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오더라도 그러면 예. 그런데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미 그거는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달 후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게 이제 위증교사. 네. 그건데 그거는 뭐 633 일정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더 이제 항소심이 더 늘어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위 5개 이 기소된 사안들 진도로 봤을 때 대선 일정이나 내용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없다. 어제부로 그렇게 보여지죠. 국민의힘은 일단 약간 당황하는 기색은 좀 있는데 일단 대법원 선고를 빨리 해야 된다.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아니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거꾸로 검찰이 이제 항고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상고를. 그러면은 이제 알 거예요. 이게 왜 불가능한지 대법원에서 대선 전에 판결이 불가능한지. 우선은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그걸 전제를 했을 때 그러고라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정상적인 대선이면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기 대선을 전제로 그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3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탄핵이 이 인용이 됐다. 그러면은요. 그냥 6월 초에 대선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2달여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상고하잖아요. 그러면 상고 행위 자체는 한 일주일 걸리지만 이것이 이제 정리돼서 재판이 이제 대법원이 시작이 되는 게 한 달 정도 이제 걸리거든요. 그럼 그 뒤로 한 달 안에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항고하는 검찰한테 국민의힘이 가능한지 타진해 보면은 그거는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거는 무리한 주장이죠. 민주당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 강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장악력 어떻게 보세요? 원래 정말 태산 같잖아요. 그리고 독보적이고. 네. 그래서 대선을 놓고 보면은 정말 다른 주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민주당 주자 중에서는 정말로 압도적인 지지를 현재 그렇죠.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재판이 결국 재판 결과가 이재명의 정치에서 오히려 서사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하나의 분기점이 된 게 어제 항소심 재판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것 자체가 우선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 탄압, 이재명 대표가 여기까지 쭉 온 것 중에 그 정치적 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네. 뭐 소년공이었고 뭐 가난했고 뭐 여기 쭉 있지만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탄압받는 이런 것을 하여튼 이재명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많은 분들이 탄압받는 그런 정치인, 야당 지도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독보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지지율을. 그런데 이게 더 단단해졌죠. 한 가지도 아니고 계속 기소하고 때리고 거기다가 뭐 테러 당하고 뭐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이 항소심 유죄가 무죄로 딱 됐으니 그거 봐라. 이재명은 이 정말 엄청난 정치인이다. 뭐 불사조 얘기부터 이제 뭐 기적적으로 다시 뭐 그래서 이재명의 서사를 엄청나게 강화시켜준 계기다. 그래서 아마 이건 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금가게 할 수 없는 그런 더 단단해지고 더 세진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민주당에서도 한숨 났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당에서 만약에 이 재판이 잘못됐을 때 내놓아야 될 또 자금인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사법 리스크 부담을 좀 던 민주당 이제 헌재에 집중하는 겁니까? 뭐 헌재에 원래 집중을 했죠. 그 집중한다는 게 이제 촉구하고 그렇죠. 걱정하면서 이제 바라보고 뭐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사실상 이제 제거된 거거든요. 적어도 대선을 기준으로 변수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행보는 이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이 저는 뭐 인용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항소심이 나와도 항소심 유죄가 나왔어도 이 대표의 그 민주당 내에서의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은 입지. 어떤 변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봤었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 탄핵 정국에서 해왔던 이런 스탠스, 이런 주장, 이런 내용들이 최소한 완화 내지는 철회가 될 거다. 그렇게 놓고 보면요.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은 이상하잖아요. 여당이 재집권한다는 게. 그래서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은 그거는 정권 교체가 상식적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올 거기 때문에 이 대표의 야당 후보로서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면 사법 리스크가 제거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다 하면 대선까지도 그것은 변화가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민주당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일이 이렇게 크게 한번 산을 넘고 바리케이트를 넘으면은 그러면은 뭐든지 이렇게 경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응 전략이라든가 국면 대응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굉장히 탄력이 붙게 되고 이제 저 탄핵이라는 이제 또 하나의 산이 넘으면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파죽지세 이런 형국이 되겠죠. 비명계도 일단 무죄의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당내 좀 다양한 목소리는 잦아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대선 후보 경쟁을 하자라고 하는 잠재적 주자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민주당 내 김동연 지사, 뭐 김경수 전 지사, 뭐 그 뭐 신상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자들이 어제 재판과는 무관하게 결국은 뛰겠다.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해 보겠다 그러면은 자기 주장과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완전히 과거처럼 한번 경쟁을 그렇게 하고 나면 뭐 균열이 생기고 막 이런 양태로 진행은 안 돼요. 안 되는데 경쟁은 경쟁이니까 리더십 경쟁, 내용의 경쟁, 또 집권에 대한
의지 또 집권 후에 국가 비전 경쟁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그거는 하는 거죠. 아마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이 네. 소위 말해서 경쟁을 포기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이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에서 다소 부담을 덜면서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대여 공세보다는 좀 차기 지도자의 면모를 좀 강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여 공세라는 게 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거거든요. 집권을 못했으니까 야당 아니에요. 네. 그 야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든가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때로는 투쟁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뭐 아직 가정입니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남은 건 조기 대선이거든요. 여기서 야당을 윤 대통령처럼 그렇게 공격하고 강력하게 뭐 야당하고 대응을 하고 이럴 필요가 하등 없는 거죠. 그래서 관역이 사라진 거고 조기 대선이라 하면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은 발걸음이 경쾌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유연성, 여백들을 갖고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렇게 조금 이 확장력을 좀 갖기 위해서 행보를 하고 또 바로 대선이니까 그런 이제 지도자의 그 행보, 이미지 포지셔닝을 위해서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주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민주당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까요? 저는 이제 자기 모순에 빠진 건데요. 임명을 안 했던 사람이 임명을 또 하는 게 여전히 여야 합의라는 것에 대해서 진전된 사안이 없는 없죠. 그런 상황에서 임명을 한다는 거는 자기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그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임명 안 하는 행위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복귀를 했어요. 권한대행으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니야. 그냥 부총리야.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는 임명을 안 하면은 위헌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도 그거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탄핵을 해서 헌재 판단을 또 받아도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 과정에서 대선은 끝나죠. 네. 그래서 임명 안 하는 거죠.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압박 수단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실행 가능성. 민주당에서요.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됐죠. 네. 현 부총리가 법사위 통과돼서 탄핵 발의안이.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본회의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제가 보기엔 본회의에서 저거 표결을 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우원식 의장 좀 신중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안에 있고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다 정치적인 거거든요. 최상목 탄핵을 발의를 해놓고 본회의 표결을 최소한 갈등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치적인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안 자체가 정치적 사안이 돼버렸어요. 그럼 한덕수 총리 탄핵도 정치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득실을 따지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가능성이 100%다. 정치적 득실을 따져봤을 때 그 수석님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는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 판결이 정치적 영향을 받은 판결이라고 봐요. 최상목 대행은 40여 예정자만 내정자만 임명을 안 한 거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는 3명 다 안 했던 거거든요. 네. 합의한 사람도 안 했어요. 그리고 40여건 합의해서 오라고 얘기를 하고. 3명도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그 위원이라고 그 과정에 헌재가 판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탄핵이죠. 근데 과하지 않다? 탄핵에 이를 만큼 과하지 않다? 네. 개인적인 일탈행위나 개인적인 범법행위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과한 게 그냥 시스템을 파괴시킨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절차적인 임명을 3명이나 안 했는데 헌재는 위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적 일탈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가 권력을 구성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임면권이거든요. 그걸 권한대행의 임면권이에요. 그래서 임면권은 한다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면한다. 그래서 헌재든 대법원이든 대통령의 임면으로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기관 등등의 구성을 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이에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성을 못하게 하는 행위 아니에요. 그다음에 계엄이라든가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애초 제한적이에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임면권은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권력기관이 추천 과정은 뭐 국회에서도 하고 뭐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절차를 통해서 구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동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대행이 3명이나 안 해버렸어? 위헌이라고 한 그 과정에서 중간에 위헌이라고 판단이 냈다. 네. 그래서 저건 당연한 탄핵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민주당은 정무적 고민을 해서 안 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수석님은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정당은 이제 정치적으로 또 봐야죠. 정의도 있고 정치도 있고 또 뭐 사실 여부도 있고 시비도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 행위를 해서 그 안에 이제 대선은 또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얘기도 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의 그 의견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나뉘었잖아요. 아니 각하 의견은 뭐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뭐 개인적 견해입니다만은 총리라는 신분으로서 권한대행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또 내용 중에 뭐 엇갈리는 내용이었지만은요. 각각 다른 분이 네. 한 얘기지만은 각하 의견을 낸 사람들은 결국은 200명이냐, 그렇죠. 과반수냐. 네. 뭐 이거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과반수라고 보거든요. 총리로서 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총리가 대행인데 대행이 대통령과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지만 대통령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만큼 중하지는 않은 지위다. 이렇게 권한 대행을 본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이제 판례가 하나 성립이 된 거죠. 네, 그런데 탄핵안 정족수를 의결 정족수를 과반이 아니고 대통령이 준하는 걸로 본 거는 헌재 내의 자기 모순이죠. 그래서 저거는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각하라는 의견은 뭐 내용적 다툼 이전에 야 이거는 뭐 그렇죠. 성원 이 절차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 해서 아예 그렇게 해버린 거고. 그러면 안에서도 보면은
위법위원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탄핵에 이를 만큼 그 정도는 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헌재 재판관들이 헌재에 대해서 부정을 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임면한다는데 네. 다른 공무원하고 다른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출렁이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이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먼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오히려 가격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할 때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그에 상응하게끔 이제 수급 요인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가격이 가치에 비해서 높으면 고평가다, 낮으면 저평가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민코인의 성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투자의 기본이 되는 가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믿음, 신뢰 여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강한 믿음이 일테면 팜핑 된다. 좀 이제 가격이 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속 가능성이 적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해서 코인에서 부정적 얘기하면 덤핑 된다. 덤핑이라 그러죠. 그래서 가격이 할인해서 굉장히 세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정부 이후에 가격이 변동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오래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부침이 이렇게 심해지면 믿음이 아무리 대통령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가격이 지금 말씀대로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이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석유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비상시에 쓸게 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시장에서 전부 이렇게 맡겨놓을 때에는 비상시에는 정작 필요할 때 그 물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비상법이라든가 이런 게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물량만큼 사실 전략 준비자산 내지는 전략 자산을 이렇게 비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제 가장 전략 자산으로 알려져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유입니다. OECD 같은 경우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원유를 그 날에 그 국가에 사용하는 사실 3개월 수치 같은 것을 전략 자산으로 이렇게 비축해 놓을 것으로 이렇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 비트코인과 코인 같은 거를
이 전략 자산으로 준비해달라는 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전략 자산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네. 자, 이 전략 자산을 할 때는 뭔가 사야 있지 않습니까? 네.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재원을 형성할 때 국민의 세금으로 갖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 세금 가면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사실 국가의 그 재정 적자 문제, 디폴트 문제거든요. 이번에도 임시 예산이 간신히 통과했습니다는 이 문제 되는데 여기에 그 전략 준비 자산을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쓴다. 하면 사실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최대 현인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을 쓰지 않겠다 하는 문제는 나오긴 했어도 자 그동안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밀수라든가 이런 거에 해서 가져온 보유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에 갖고 있는 외환보유 중에서 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을 좀 매각해서 그 대감으로 이렇게 사실 그 전략준비자산으로 코인을 사는 게 아니냐 하는데요. 이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펴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연준에서 그 연준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을 매각하고 뭐 이러려면?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문제를 얘기할 때 좀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아하. 원래 조금 좀 명확하게 해서 제가 영어 원어편을 쓰겠습니다. 네. 연방정부와 관련이 돼 있을 때는 이 비트코인과 코인을 준비자산, 리저브 에셋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전략 비춘 자산하면 스트래지c 스톡파일로 해야 됩니다. 아, 그 단어가 다르군요.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원유 같은 것을 이렇게 비트코인과 같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 자산이라 하면 스트래지c 스톡파일로 이렇게 스톡파일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 표현을 스트래지c 리저브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방 준비 자산으로 소위 외환 보유로 청취자분이 잘 아시는 이렇게 연방 외환 보유로 이렇게 보유하는 거냐 아니면 순수하게 전략 비축으로 준비하는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전략 비축 원유가처럼 전략 비축 자산을 했을 때는 페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죠. 근데 페드가 개입하느냐 하면 거기에 리저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페드 입장에서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미라든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리저브 에셋으로 하면 통화량 발행이 문제가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통화량 보면 통화량이 유통되는 데 따라서 물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드 입장에서 파월이라든가 페드 입장에서는 거기에 통화 정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죠. 근데 그 표현을 두 가지를 번역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고도의 세련된 정치인이냐 아니냐 또 모르고 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조금 어려운 말씀 해주셨으니까 좀 쉬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 비트코인 사기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코인을 우대하는 정책 이런 정책 내놓게 된 배경이 좀 있을까요? 네, 사기도 대사기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생생하게 네. 그 말을 좀 알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대선이 출범하기 1월 직전까지도 대선 사기다. 이 표현은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대선이 금권 정치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는. 근데 원래 그 공화당 후보들은 전통적으로는 월가가 사실 금융인들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한테 대선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전통이고. 그래서 이 공화당의 그 대통령이 됐을 때는 친월가, 친증시, 친기업 정책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됐다가 해리스로 교체했습니다는 월가의 금융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 바이든 쪽에 섰거든요. 그다음에 건 대선을 이렇게 치러 가야 되는데요. 네. 공화당 입장에서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의 출신들을 이렇게 해서 IT 쪽이라든가 요즘에 그 빅테크 잘 나가죠. 이런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자금을 지원하고 또 한 가지는 코인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굉장히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도 얘기하겠습니다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선에 맞상대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에 전폭적으로 대선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연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대사기다 하는 코인을 비롯한 이런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는 작년 7월 달에 코인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네. 이때부터 코인 강국론을 하겠다. 네. 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작년 11월에 대선이 이렇게 확정되는 상태에서 이 코인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사기라는 입장에서 지금은 정부에서 전략 비축 자산이라 입장할 만큼 또 가장 강경한 정책으로 바뀌었다. 사기에서 가장 강경한 지원 정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선 지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네. 이 앞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이 비트코인은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어요. 근데 네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합니다.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이게 뭔가요? 네. 비트코인과 또 알트코인이라 해서 민코인, 우리가 더지코인, 뭐 개그림 그려가지고 나오는 거 네네네. 있잖아요. 이거는 뭐 저도 한번 이렇게 해서 정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그 이렇게 앵커님께서도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코인 생산업체 이름만 넣고 또 그러면 5분 이내 나옵니다. 코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비트코인 나름대로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산업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유틸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는 사실 그 민코인은 5분 만에 그려진다. 그럼 이걸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신뢰 문제에서 정부에 지정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이거를 지정했다, 인정했다 하는 측면에서 가치의 스테이블을 보장한다 하는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 문제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문제는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정부가 지정하는 아까 전략 비축 자산에 들어가는 이렇게 것을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전부 자 5분 만에 정부 발행하는 것을 어떻게 솔라스에서 지정했다고 해서 전부 정부가 비축 자산을 하느냐. 일단은 재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자 그렇게 많은 것을 정부가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이렇게 됐을 때 전략 비축 자산에 OECD 원유의 공급량의 3개월차 마찬가지로 3개월치 지정하는 물량이 있고 나머지는 시중에서 그냥 유통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지정 문제로 딱 되면 민간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인데요. 그렇진 않고 원유도 전략 비축 자산을 했는데 사실 민간에서는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관련해서 이렇게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솔라스라든가 비트코인에서 전략 비축 자산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유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는 가격이 좀 높아진다.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정부가 갖고 있는 전략 비축 자산에서 가격이 높으니까 장부상 가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물론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채 문제도 자 스테이블코인에서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을 팔면 세수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도 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세와 루세오브에 비해서 지금 20만 개를 100만 개를 하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 트럼프 입장에선 최대 현안을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의 긍정적인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측면입니다. 거군요.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대 현안인 재정 적자과 국가 채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자, 세수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소득세 폐지라든가 법인세 대규모 감축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세수를 증대시켜서 사실 그 재정 적자 문제를 풀기는 어렵고요. 또 관세를 부과해서 재정 적자를 메운다? 이유는 되는데요. 실제로 관세에 따라서 재정 수입을 국가 재정 적자를 메우는 그런 효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세를 부과하면요. 가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의 수입 물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P 곱하기 Q 하면 가격은 관세에서 올라가더라도 미국에 들어오는 물량은 적으니까 P 곱하기 Q는 재정 수입이 되거든요. 이게 오히려 거꾸로 줄어드는 제이커브 이펙트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유량을 최대 증대시켜서 재정 적자라든가 그다음에 디폴트 문제를 풀어간다. 이런 다른 목적이 결부돼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상대적인 게 아니고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오히려 더 높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네.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스테이블 코인 문제는 달러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정하면 사실 미국의 국채 담보라든가 이런 것조서 같이 담보로 넣어야 되는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미국의 국채 가격이 사실 같이 담보로 넣었던 가격이 수요가 증대되겠죠. 그러면 국채 가격이 증대되겠죠. 그러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이게 달러로 스테이블 코인 하면 달러 가치가 증대되거든요.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가격, 달러 가치도 같이 동반하는데요. 그러면 미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죠. 자, 한 나라의 통화에 있어서는 통화 과정의 위상이 증대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또 국가의 나라 살림에 해당되는 척도의 국채가 이렇게 안전하다 보면 그만큼 또 위상이 증대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마가라 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자, 미국의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데요. 미국의 지배하는 사회를 뭐를 할까? 어떤 사람은 스테이블 코인 문제를 했기 때문에 코인 강국노래에서 사실 코인 가지고 세계를 지배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겠습니까? 그 수단을 통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그다음에 디폴트 문제가 줄어들어 안정성이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국채에 대해서 안전자산의 성격이 강하니까 사실 세계에서 미국을 미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런 각도가 사실 일부 사람들이 코인 강릉 넣으면 코인 가지고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각이 있는데요. 가치가 없는 거 가지고 미국의 위상을 증대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것은 분명히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은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슈퍼코인을 인정하지만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국가의 디지털화의 법정 화폐 문제는 별개 문제다. 내 임기 기간에는 센트럴뱅크 디지털은 도입하지 못한다. 네. 이런 입장이거든요. 왜 그럴까? 자, 달러를 발행하면 미국이 가장 누리는 게 화폐 발행 차익을 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국은행거래에서 10,000원권을 한다. 그럼 화폐 발행비용이 2,100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은 10,000원의 구매력을 형성하는데 화폐 발행비용이 2,100원이니까 나머지 격자 7,900원은 뭘까? 이게 화폐 발행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대차제 대표에서는 절대 민간 대차제도에 달리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입장을 들려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경상수지를 흑자를 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를 내립니다.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만큼 달러를 발행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달러 발행 물량이 미국에서 유통되면은 물가가 올라가서 미국 국민의 고통이지만 약 70% 정도가 해외에 유통됩니다. 그러면 자, 경상수지 적자에서 발행하는 달러의 기축통화 효과에서 시니어리 이펙을 누리지 않습니까? 해외를 대상으로.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이렇게 트럼프가 코인 강국론을 주장하지만 센트럴뱅크 디지털 문제는 내 임기 중에 들어오지 않겠다 하는 그 문제가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얘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이건 다음에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책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불이 걱정입니다. 국가 유산 피해 사례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26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대형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상황이 15건이라고 국가유산청이 밝혔는데요. 건물 2건, 명승지 3건, 천연기념물 3건. 천연기념물은 주로 나무 숲에 해당이 되고요. 국가민속문화유산도 3건인데 주로 고택이 해당이 됩니다. 시도 지정 4건 등이 포함해서 15건이고 26일 오전만 해도 8건이었는데 몇 시간 안 돼가지고 7건이 추가돼서 빠른 피해 상황 알 수가 있었고요. 특히 청송 만세루 같은 경우 완전 전소가 됐고 상암 고택도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유물을 긴급 이송 조치를 해서 특히 사찰 등에 있던 유물 15건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요. 이 고운사의 석조 열애 좌상 같은 경우는 안동 청소년 문화센터로 급히 이동하는 긴급함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천년고찰 고운사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고운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물이 30동이거든요. 네. 근데 무려 29동이 타버렸습니다. 네. 9동만 양호한 그런 상황이고요. 2020년 보물로 지정된 연수천 같은 경우 영조와 고종의 기로소, 그러니까 10세가 넘는 정예품 이상의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한 설치 기구인데 조선시대 차찰 안에 기로소가 있는 건물이 유일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타버렸습니다. 특히 가운루 같은 경우에도 조선 중국이 성행했던 건축 양식이 잘 남아있는 독특한 사찰 누각인데 이 보물지정 8개월 만에 화마가 덮쳐서 안타깝게도 전소가 된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형체를 좀 알아볼 수 어렵게 된다면 보물로서 가치를 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일단 법률상으로 보면은 문화유산법에서 국보보물 등 국가주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 가치를 네. 상실하면은 지정이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05년 낙산사 산불 때문에 이 동종이 녹아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보물 해제가 그해 7월에 된 그런 상황이고 건축물도 보면은 김제 금산사 같은 경우도 대적광장이 1986년 화재로 소실되면서 보물지정 해제가 됐고요. 네. 화순군의 쌍봉사 대웅전도 1984년에 소실돼서 보물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경남 하동 쌍계사 정목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화재로 인해서 1968년 보물 지정이 해제가 됐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가유산청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상황은 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이 화재로 소실돼서 보물 지정이 해제된 사건은 수십 년 전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전소가 됐는지를 좀 보겠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 같은 경우에는 국립문화유산 연구원 750여 명들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회마을 그리고 병산서원 등은 지금 소강 상태라는 이제 소식이 지금 답지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예방과 또 피해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보물 해제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로 알려진 안동 만유정. 여기는 방염포 덕분에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요?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실은 소실된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안동시 경북 북부볼보센터 소방서 인원 40여 명이 기둥과 하단 부분에 방염포로 도포를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와만 남기고 다 꽁꽁 방염포로 싸맨 겁니다. 일일이 다. 그런 각과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화재를 피해갔다는 거고 또 만유정 옆 꽃을 피운 매화나무도 기적적으로 화마를 피웠다고 이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보호를 할 수 있었다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진화에 목숨을 걸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 이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모금 사업에 돈이 모여들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6억 원을 모으려고 하는데요. 이 산불진화대원 보호 장비 등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3일 만에 5억 원 이상이 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진화를 하면은 이제 옷과 장비들을 이제 착용을 하게 되는데 네. 금방 오염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세탁을 해야 되는데 전용 세탁 시설이 엄청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세탁을 해서 다시 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위해서 이런 전용 세탁 시설에 학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2억 원은 심리 안정센터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외상후 증후가 이제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쓰인다. 라는 점,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을 또 남기면서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대표 포크 뮤지션이죠. 정태춘, 박은옥. 다음 달에 정규 12집 집중호우 4위를 발표한다고 하네요. 네, 13년 만이죠? 예, 2012년 10일집 바다로 가는 시내버스 이후에 13년 만입니다. 최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노래가 나오고 그걸 들려주고 싶었다라는
이제 소회를 밝혔습니다. 특히 밥 딜런의 가사를 보고 많이 자극을 받아서 다시 좋은 노래를 만들고자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고요. 지금까지 나온 시, 메모, 북글 등을 이제 포함을 해서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2022년부터 작업을 해서 지금 10곡을 앨범에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앨범과 노래의 특징 좀 짚어볼까요? 뭐 정태춘 씨, 박은옥 씨는 뭐 한국적인 정서의 어떤 서정적인 노래들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사이를 비롯해서 기러기, 도리강변에서 등을 이제 수록했는데 민들레십과 폭설 동백의 노래는 박은옥 씨가 직접 부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주 강변마을과 지리산, 서울 송파구, 마포 등 그동안 거쳐간 곳에서 이제 착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노래가 가진 힘과 설득력, 노래를 할 수 있는 말의 방법과 표현 방식의 매력을 느낀다면서 그 노래들을 들려주고 싶다는 건데 이 노래와 벽을 깨라는 그런 문학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요. 전국 투어 공연도 하고 북글 시전도 하고 또 이제 다양한 책들, 북글집 등을 또 발매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 좀 많이 기다릴 것 같고 어떤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전달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 이 부분이 좀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라고요? 화백의 유족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심리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2016년 안목 감정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안목으로 이렇게 감정한 결과를 이제서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검찰의 어떤 주장과는 달리 참여한 전문가 중 4명만이 진작 의견이었고요. 3명은 위작, 2명은 판단 불명 의견을 냈습니다. 애초에는 검찰이 다 전문가들이 진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3명은 위작, 2명은 판단 불명. 그래서 이 5명 정도는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모호한 이제 방안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세간과 알려진 게 다르다라는 이제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룹 뉴진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서 제기한 이의 신청 신문 4월 9일에 열린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속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뉴진스가 얘기를 했는데 이 법원에서는 이제 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가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분명히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인용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뉴진스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다시 가처분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9일에 이의 신청 신문기일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처분 이의 신청 신문과는 별개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가 이제 계속 이제 4월 3일에도 열리게 됩니다. 아마 전속계약 유효에 관련돼서는 최종심까지는 3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아이돌 그룹 특히 걸그룹이 과연 활동을 못했을 때 그러니까요. 어떤 이미지, 활동 역량이 과연 유지되겠는가라는 점에서 결국 팬들에게는 굉장히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고 본인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시혁 의장하고 저는 민희진 대표, 뉴진스가 같이 만나서 이건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법으로 가게 되면 결국 모두 다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 전격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